네,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역은 국방부가 있는 6호선 삼각지역이었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요,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불거진 군대 내 사조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이 많은 분들이 군대 사조직의 대표 주자 비슷하게 알고 있는 조직이 하나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 알자회라는 이름이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조직입니까? 예, 뭐 알자회에 대해서는 얘기가 뭐 많긴 한데 아마 이제 이게 한 1976년 정도에 이제 결성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임관한 지 한 3년 정도가 됐을 그 인원들 그러니까 이제 대략 보면 이 인원들이 보면은 육사 한 34기에서 네. 43기 정도의 인원들이 이제 여기에 10개 있네요. 10개 정도 기수가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기면요, 우리 손쉽게 얘기하면은요, 학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7, 4학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학교 안에서 친목 모임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하나회 문제가 되면서 군내 사조직 척결을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조사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알자회라는 것도 존재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있는 인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인원들이 진급상 불이익을 좀 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알자회하고 하나회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이요. 네. 하나회 같은 경우 뭐 막강하게 심지어 대통령도 나오고 쿠데타의 주도 세력이 됐고 했지만은 알자회는 이게 소위 이제 해체될 당시에 해봐야 그 안에 해봐야 이제 한 소령 정도가 가장 높은 정도 계급이었고 네. 그다음에 소위 장군의 어떤 비호를 받거나 그러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소위 좀 침묵적인 성격이 좀 강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미 90년대 초반에 없어진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화제가 됐을까 싶은데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알자회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알자회라고 해서 34기부터 43기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친보직, 특히 국방정책실장들을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드 배치 추가 반입 누락된 경위를 이제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이 이 문제 배경에 첫 번째 군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있고 이런 알자회를 비롯한 그 특정 파벌이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게 청와대와 여당 간에 확실한 교감하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청와대도 이번 사건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서 국방부 정책실을 딱 집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이나 여당 쪽에서도 지금 이게 알자회가 문제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 라인 중에서 그러니까 대량살상 무기 대응과하고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면 국방부 정책실 기획관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정책실장한테 이렇게 보고드리는 보고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책기획관으로 있는 분이 사실 알자회 소속이다 이제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고 누락 과정에 이 알자회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비호되는 세력들이 지금 부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면 지난번 돈봉투 파문 사건을 가지고 검찰 내 인사계획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것처럼 네. 이번 경우도 뭔가 우병우 인맥을 속과내는 작업에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는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알자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기수 모임들이요. 네. 사실 이제 하나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보면은 그 기수 안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선후배끼리 연결을 하자라는 게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연결돼 버리면은 잘못하면 딱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알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를 두둔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뭐냐면은 알자회에 소속이 됐던 사람들은 그 기수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뛰어나고 가장 잘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오면은 예를 들어서 별셋, 별넷 이렇게 자꾸 위로 올라갈 그럴 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하필이면 이 기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소위 이제 이 군의 수뇌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달리 말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정치권에 보면은요. 소위 학생운동 PD 계열, NL 계열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 젊었을 때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분들이 지금 다시 모여가지고 연결되면은 PD, NL 부활된 겁니까? 이거 그렇게 말해보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자꾸 저렇게 레벨링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은 사드 결정하고 뭐하고 하는데 결국 그냥 알자회 같은 사조직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드와 관련된 결정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것을 주도하고 끌고 나가는 것들이 이 어떤 군에서의 엘리트들, 특히 이제 육사의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구성이 되긴 했겠으나 그러나 이것의 원인을 알자회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상당히 뭔가 좀 포인트를 못 잡으신 것이 아니냐. 물론 정치적으로는 매우 섹시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국민들 지금 흥분하시겠죠. 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말이야. 사조직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갖다 군대를 이렇게 뒤집어 엎느냐. 근데 절대 지금 군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재밌는 그런 현상의 공통점이 있죠. 지금 알자회와 하나회 등 공통점인데 하나회가 어떻게 척결이 됐냐 그러면은 93년도 그러니까 YS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될 때 척결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대 주차장에서 유인물이 발견됐죠. 네. 어떻게 유인물이 발견됐냐면 내용 자체가 정치군이 물러가라, 하나회 척결하라 이런 유인물이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YS는 그러한 정보들을 입수를 하고 있었는데 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인물에 대해서 당시 권영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지시하고 이 얘기를 YS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일거에 바로 인사조치를 단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 40개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군은 특성 때문에 별 40개를 하면 바로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후임을 바로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중에 별이 없었어요. 정말로. 별이 없어서 현역군이 달고 있는 걸 떼서 다시 달아주고 이런 것도 에피소드 있었는데 왜 그런 점을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알자회도 지금 사실상 취임 초기 아닙니까? 네. 취임 초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취임 초기에는 어떤 정권이든지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이 홍수처럼 넘쳐난다는 것은 유의미한 정보도 있고 무의미한 정보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정부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알자회라는 부분이 지금 김관진 라인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드는데 실질적으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해서 10년 동안 군 수장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인사는 혈관과도 같거든요. 이것을 혈관에 장난하면 동맥경화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인사는 자꾸 선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네. 보직을 자꾸 바꿔주고 다시 뭐 임명을 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인데 이거 10년 동안 방치해 놓게 되면은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네. 카르텔이 형성이 되면은 집단적 사고로 가게 돼요. 네. 집단적 사고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 그러면은 국가나 조직보다도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경우가 돼요. 네. 특히나 군조직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언제든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두고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론으로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양욱 연구원께서 조금 흥분하셔가지고 외국어를 쓰셨는데 정치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네, 이 알자회라는 이름이 이번만이 아니라 네. 전 정부에서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우병우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그렇게 그 알자회의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식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알자회 이제 회원들이 소위 그때 이제 외부에 공개됐을 때 그 책임을 소재를 물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진급이 누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핵심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데는 누가 이렇게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뭐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도 나오고 최순실 씨 이야기도 나갔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도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이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 때가 되면은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이런 알자회 같은 이슈들은요, 이건 앞으로 아마 이분들 현직 계실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네. 아마 이제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방을 하나도 기스낼 게 있으면은 다 이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수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거기 소속이 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뭔가 정과처럼 계속 그게 따라다닐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 기수들 정리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부분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보직을 주고받았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장경석 중장 지금 이제 한국 사령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정책기획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분으로 장경수 이제 지금 현 이제 그 소장 지금 이분이 이제 정책기획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알자회 선후배라서 서로 주고받은 것 아니냐.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제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동력은 틀릴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아까 우리 이상희 교수님께서 너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뭐냐면요, 결국은 당시 계속 지금 이 국방수장이 김관진 장관, 나중에 안보실장까지 되셨고요. 결국 그러한 그 한 사람의 보통 이 사람이 뭔가 이끌고 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여태까지 지휘해왔던 과정에서 인연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보고 이렇게 그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알자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사람마다 객관적인 기준이 또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자회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제 근거를 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내 사조직이라고 해서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는 이 군내 사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하는 어떤 세력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경우도 사실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지만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악해서 국군 통수권자의 인사나 정책이나 왜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조직은 척결이 되는 게 마땅한데 문제는 그러면 93년도에 적발이 돼서 이걸 해체까지 하고 관련자들 인사조치까지 됐다면 이걸 다시 부활했다라는 부활의 근거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결성식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그 정기적 만남의 과정 속에서 그 출석이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꾸준히 승진이 됐고 이제 이런 근거들을 제시해 놓고 이런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거 감사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드 문제가 툭 터지니까 결국 여기에는 알자회가 배후에 있다 거의 정책기관이 관련돼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여론몰이식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고 이것이 자칫하면 일종의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과 검찰의 경우는 결국은 국민의 검찰, 국민의 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한테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권 내 특히 여당 내부에서 분위기 띄우기 형태로 저렇게 여론몰이 하는 건 조금 자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국방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방부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알자회 인원들은 대부분이 지금 전역을 했고 파벌이나 비선에 의한 그런 인사 개입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국방부는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없어진 지 오래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 알자회와 더불어 지금 또 나오는 게 아까 저희가 이제 김관진 전 실장 이야기를 했지만 독사파라고 그러니까 독일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에서 연수를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을 했는데 그 독사파들로 또 이제 그 10년 동안 그 군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채웠다 뭐 이런 또 지적이에요. 저는 그 홍기표 의원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독사파라고 이제 명명이 되는데 뭐 그런 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 파도 아니고 굉장히 참 듣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독일 육군 사관학교 유학 출신단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육군 사관학교에서. 그러니까 1963년도부터 매년마다 한 명씩 파견해서 독일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대단히 우수한 인재라는 겁니다.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을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고 독일 유학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제 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69년도에 독일 유학을 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한 인력이고 국가안보에 상당히 최첨단의 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독사파를 명명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은밀하고 업무적인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아주 우수했기 때문에 독일 유학까지 갔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또 우수하니까 군 요직을 차지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그냥 독사파라고 명명을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듯이 이래 몰아가는 거는 국가인지적 차원이라든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 네. 이 무슨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든가 무슨 강령이 있다든가 또 나름대로 자리라든가 핵심 요직을 서로 분배를 했다든가 이런 정황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뭐 당연히 처단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 차원에서 그냥 독사파라고 명명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군의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네. 이 여론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자회, 독사파 이런 군내 사조직 이름이 점점 등장하고 있는 이 국면이 사실은 보면은 이게 군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군대 내 사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악몽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수건 사업으로 하나회를 척결 대상으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하나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대 내에서 사실은 이 파벌을 형성했던 조직이고 이 파벌을 형성했던 조직이 그 정치권에 줄대고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 경호실장을 했던 박중규 실장에도 줄을 대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이 자금 같은 걸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인사로 해서 또 뒤를 봐주기도 하고 하면서 세력을 형성했고 이 형성된 세력들이 사실은 12.12 군사반란을 사실상 주도했었죠. 이제 이것을 93년도에 이제 YS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척결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이후로 2번에 걸친 선거를 했지만 아직 군 내부의 어떤 그 문민 통제랄까요? 이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척결을 통해서 더 이상은 군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 이 개선의 어떤 전환점들을 마련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그 YS 개혁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게 더 이상 그러나 이제 하나의 조직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군내 사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런 군사 쿠데타의 우려보다는 오히려 그 특정 파벌의 어떤 자신들의 이권을 이제 관철시킨 승진이라든가 이런 이권을 관철시킨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예를 들어 2008년도에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군부대의 사조직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검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조직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군 조직은 특히 일반 조직과 다른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조직의 근거를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룹핑해서 만나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첫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을 면밀히 봤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나머지 같은 뭐 기수라든가 또는 같은 보직이라든가 보직 연관성이라든가 이를 가지고 자주 만나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뚜렷한 정황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기 네. 때문에 하나회 이후에 알자회 이후에 군 조직 내부가 상당히 좀 투명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뭐 2015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뭐 정책기획실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다시 이것이 군내 사조직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군이 지금 술렁술렁 한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기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까지 했다고 하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군 인사 개혁을 할 거면 이제 조만간 올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군 인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사권을 활용해서 물갈이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랄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역학 관계상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그 지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 자체가 결국은 군 출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외교관 출신이 되신 거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우려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소위 말해서 보고 누락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아마 국방부는 그 이전에 이제 저기에 그 김관진 실장이 어쨌거나 계속 겹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때 보고한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정권 교체기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것, 보통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안에서 해결해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청와대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공표까지 한다라는 거는 이거를 뭔가 이렇게 어떤 군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권이 새로 들어서고 그에 따라서 군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건 당연히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예를 들어서 마치 군 전체가 뭔가 잘못되고 은폐하려고 하고 이런 집단인 것처럼 비춰지거나 얘기가 되어서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인도 군복을 입었을 뿐이지 결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을 강조해 오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그 제복을 입은 시민과도 소통을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 과제인데 아마 어떤 정부보다도 이번 정부에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문제는 이렇게 국내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하고 미국도 지금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사드와 그 국내 알짜회가 얼마만큼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국내적 파문이 확산되는 게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었고 국내 필요성이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재 여권이 사드 배치에 뭔가 못마땅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그런 것이 사실은 이 미국이나 이런 때 잘못된 시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저는 보고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는 보고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고 받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보고를 제대로 받으려면 보고받을 사람이 내가 무엇을 보고를 받아야 될지, 혹은 누락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찝어서 봐야 될지 그 판단해서 보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저렇게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어요. 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네. 될까요? 짧게 해주시죠. 네, 짧게. 네. 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 누락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청와대의 태도가 어떠냐면은 대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도적이라는 데서 상당한 방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도적이라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조직적이라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초기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취합이 됩니다. 이 정보와 연관성을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 조직의 내부 계획의 필요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즉 외교적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외교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양팔이 그냥 당기지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중국은 사드를 철수하라는 얘기고 미국은 사드를 빨리 배치하라는 얘기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 논란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논란 자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찌됐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는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진 군대 내 사조직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욱 선임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